비가 그친 지 20분쯤 지났지만 도곡동의 한 아파트 앞 보도는 여전히 미끄러웠다. 가로등 불빛을 반사하는 얕은 물웅덩이들이 마치 땅이 거울이 된 듯 반짝였다. 밤 11시가 다 된 시간이었다. 고급 주상복합인 도곡 팰리스의 창문 대부분은 이미 어두웠지만 2층 김 할머니 댁 창문은 절대 닫히는 법이 없었다. 자정이 되기 전까지는 불면증 때문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호기심 때문이라는 걸 모두가 알았다. 가장 먼저 본 것도 그 할머니였다. 한서연은 왼팔에 마트 장바구니를 걸고 오른손에는 휴대폰을 쥔 채 차에서 내렸다. 아파트 공동 현관문을 열기 위해 스마트홈 앱을 열려고 애쓰는 중이었다. 그녀는 흰색 티셔츠에 짙은색 청바지 차림이었고 머리는 병원에서 12시간 당직을 마친 뒤 아무렇게나 묶은 상태였다. 한계에 다다랐지만 아직 버티고 서 있는 사람 특유의 자세가 있었다. 어깨는 살짝 굽었고 시선은 아래를 향했으며 발걸음은 짧고 조심스러웠다. 강태준이 운전석에서 내린 것은 몇 초 뒤였다. 그는 취하지 않았다. 그게 무서운 점이었다.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어져 있었고 목소리는 낮았다. 그녀가 세상 그 무엇보다 잘 아는 그 목소리. 예전의 그 목소리. 전화 안 받았네. 그는 말했다. 비난이 아니었다. 이미 그 안에 선고를 담고 있는 듯한 사실의 확인이었다. 서연은 계속 휴대폰 화면만 쳐다봤다. 수술 중이었어요. 태준 씨, 4시간 동안요. 그래, 4시간 동안. 그녀는 앱 아이콘을 찾아 눌렀고 현관문이 삐 소리를 내며 열리기를 기다렸다. 환자는 7살짜리 아이였다. 문은 열리지 않았다. 신호가 약했다. 그녀는 다시 시도했다. 내가 말할 땐 나 좀 봐. 그녀는 그를 쳐다봤다. 그게 실수였다. 그를 쳐다본 것이 아니라 그날 밤 자신이 너무 지쳐서 두려워할 기력조차 없다는 것을 그가 보게 한 것이 실수였다. 태준은 그것을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언제나 그랬다. 이후 3초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2층의 김 할머니가 창문으로 보았다. 304호 남자는 블라인드 틈으로 보았다. 6개월 전 모퉁이에서 일어난 강도 사건 때문에 구청에서 설치한 CCTV가 초당 18프레임으로 모든 것을 녹화했다. 38살의 강태준. TK건설 전무이사. 그는 손바닥을 들어 아내의 뺨을 후려쳤다. 장바구니가 날아가고 그녀가 공동 현관 철문에 어깨를 부딪힌 뒤 바닥으로 미끄러질 만큼 강한 힘이었다. 젖은 보도는 가혹했다. 서연은 왼쪽 무릎을 바닥에 떴었고 오른쪽 손바닥은 시멘트에 긁혔으며 휴대폰은 1m 떨어진 곳에 화면이 바닥을 향한 채 나뒹굴었다. 그녀는 소리 지르지 않았다. 그것이 김 할머니가 절대 잊지 못할 디테일이었다. 여자는 소리 지르지 않았다. 태준은 아마 5초쯤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러고는 넥타이를 바로잡고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그녀가 열지 못했던 그 공동 현관문으로 들어갔다. 서연은 바닥에 30초쯤 더 있었다. 그러다 혼자 일어났고 휴대폰을 줍고 장바구니에서 쏟아진 물건들을 주워 담아 안으로 들어갔다. 이웃 중 누구도 내려오지 않았다. 오직 CCTV만이 모든 것을 보았다. 한지훈의 휴대폰이 울린 것은 밤 11시 22분이었다. 그는 누워 있었지만 잠든 것은 아니었다. 아파트의 흰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고 탁자 위에는 9시부터 손도 대지 않은 물컵이 놓여 있었다. 토요일이었다. 그의 당직은 월요일이었지만 지훈이 하는 일의 종류는 주말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서울 서초경찰서 여성 청소년과 경감 35 본인 선택에 의한 미혼. 적어도 누군가 물으면 그렇게 대답했다. 화면에 뜬 번호는 저장되지 않았지만 그는 알아보았다. 서연 누나. 그는 여보세요 라고 말하기도 전에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무슨 일이야? 누나의 목소리는 느릿느릿 들려왔다. 마치 단어 하나하나가 나오기 전에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나 넘어졌어. 지훈은 2초간 조용히 있었다. 그는 그 문장을 알았다. 그 톤을 알았다. 넘어졌어 라고 말하기 전에 그 망설임은 그녀가 미리 연습했다는 의미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것이 그녀가 들려주기로 결심한 버전이었다. 지금 어디야? 집. 그 사람 거기 있어? 침묵. 있어. 지훈은 일어섰다. 이미 어둠 속에서 바지를 찾고 있었다. 내가 갈게. 아니, 오지 마. 그녀의 목소리가 더 빠르고 낮아졌다. 벌써 잠들었어. 다. 괜찮다고 말하지 마. 그녀는 말을 멈췄다.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나 의사야, 지훈아. 그거랑 이건 다르다는 거 누나도 알잖아. 그는 바지를 찾았고 티셔츠를 찾았다. 무슨 일 있었는지 말해봐. 진짜로. 또다시 망설임. 그는 그녀가 숨쉬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의 아파트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 에어컨 소리,
어쩌면 저 멀리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 같은 것들을. 그리고 그녀는 털어놓았다. 한 번의 단은 아니었지만 마치 남의 사고를 보고하는 사람처럼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그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보도, 장바구니, 현관문, 바닥. 지훈은 끼어들지 않고 모든 것을 들었다. 문장이 이어질수록 그의 턱은 점점 더 굳어졌지만 목소리는 잠잠했다. 그는 누나와 같은, 아니, 이름만 다를 뿐 정확히 누나와 같은 사건들을 수년간 처리하며 배웠다. 이런 상황의 여성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수화기 반대편에서 누군가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밤 거기서 나올래? 오늘 밤에 나가면 그 사람이 뭘 할지는 안 물었어. 누나가 나오고 싶은지 물었어. 이번에는 더 긴 침묵. 아니, 오늘은 아니야. 지훈은 잠시 눈을 감았다. 알았어. 하지만 마음 바뀌면 전화해. 몇 시든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찍 전화해. 알았지? 지훈아, 내일 아침 일찍. 그는 부탁하는 게 아니었다. 그녀는 알겠다고 했다. 그녀가 전화를 끊은 후 지훈은 어두운 방 한가운데서 얼마나 지났는지 모를 시간 동안 서 있었다. 그러고는 휴대폰을 들어 큰형과의 대화창을 열었다. 그리고 썼다. 내일 얘기 좀 해야겠어. 서연. 누나. 일이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 부장판사 한지혁 박사의 답장은 자정이 다 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1분도 채 안 되어 도착했다. 거리 CCTV 봤다. 너도 봤어, 지훈아? 지훈은 그 메시지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답했다. 아니, 아직. 형, 지금 이 스토리를 처음 접하고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의 전개를 놓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지금 몇 시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희는 모든 댓글을 읽습니다. 영상은 53초짜리였다. 지훈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어두운 방을 비추는 휴대폰 불빛 속에서 3번 연속으로 영상을 보았다. 구청 CCTV는 정면이 아닌 측면 각도였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장바구니가 날아가는 것, 그녀가 철문에 부딪히는 것, 젖은 바닥에 무릎을 꿇는 것, 그리고 태준이 들어가기 전에 넥타이를 바로잡는 것까지 볼 수 있었다. 세 번째 볼 때 지훈은 누나가 긁힌 손으로 시멘트 바닥을 짚으며 혼자 일어서려고 애쓰는 장면에서 정확히 영상을 멈췄다. 그는 폭발하지도 무언가를 부수지도 소리치며 누군가에게 전화하지도 않았다. 휴대폰을 탁자에 내려놓고 등을 대고 누워 날이 밝을 때까지 천장만 바라보았다. 한서연은 32살이었고 지난 4년간 너무나 서서히 지워져서 그녀 자신조차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특정 날짜가 있었던 게 아니었다. 벽에 걸린 사진이 서서히 빛이 바래는 것과 같은 과정이었다. 어느 날 문득 쳐다봤을 때 원래의 색이 기억나지 않을 때야 비로소 사라졌음을 깨닫는 것처럼 그녀는 의료학회에서 태준을 만났다. 그는 의사가 아니었다. 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건설사가 행사를 후원했기 때문에 후원자 자격으로 참석한 것이었다. 그는 매력적이었다. 메시지에 빨리 답장했고 여자를 방 안의 유일한 사람처럼 느끼게 하는 법을 알았다. 그녀는 28살이었고 소아흉부외과 레지던트 2년 차였다. 소리치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교수 밑에서 몇 달간 굴욕을 당한 후 지쳐 있었고 자존감은 완두콩만 해져 있었다. 태준은 그런 그녀에게 안식처처럼 나타났다. 2년간의 연애, 그의 집안이 비용을 댄 신라 호텔에서의 결혼식, 그리고 나서 변한 것은 도시가 아니라 분위기였다. 건설사 사정이 나빠졌고 태준의 아버지는 뇌졸중으로 쓰러졌으며 남동생은 고객의 절반을 데리고 회사를 나갔다. 태준은 이 모든 짐을 짊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연이 스트레스라고 불렀던 방식으로, 그 다음엔 질투, 그 다음엔 통제, 그리고 지금 밤 11시 반 무릎에 멍이 들고 오른쪽 뺨이 욱신거리는 지금 그녀는 그것을 무엇라 불러야 할지 더 이상 이름을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오빠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들을 걱정으로부터 지켜주려 했다. 이것이 그녀가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더 정직한 버전, 잠 못 드는 새벽 3시에 나타나는 그 버전은 부끄러웠다는 것이었다. 반에서 최고의 성적으로 의대에 합격하고 아이들은 최고의 의사에게 치료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었기에 소아외과를 선택한 그녀가 계속 머물렀다는 것. 머물면서 변명을 만들어냈고 이번엔 다르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번엔 그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 이번엔 내가 그를 자극했어. 이번엔 반복되지 않을 거야. 이번에
침대 반대편에서 들려오는 태준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어두운 방에 누워있는 그녀는 변명을 찾을 수 없었다. 무릎이 욱신거렸다. 뺨이 욱신거렸다. 그녀는 등을 돌리고 누워 눈을 뜬 채 오빠들을 생각했다. 지우는 10대 시절 친구의 어머니가 갈비뼈 3개가 부러진 채 응급실에 실려왔고 남편은 계단에서 굴렀다고 말했지만 그 집엔 계단이 없었던 것을 본 후 경찰이 되었다. 지혁은 때로는 짜증나고 때로는 감동적일 만큼 진지하게 법에는 그것을 적용하는데 지치지 않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믿었기에 법을 선택했다. 두 한씨 형제, 한 명은 경찰 간부, 한 명은 판사, 그리고 그녀는 지난 4년간 손찌검하는 남자와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두 사람 중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훈은 이미 알고 있었다. 전화기 너머 그의 목소리가 말하지 않고도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그 모든 억제, 폭발하지 않으려는 그 조심스러움. 그것은 이미 알고 있으면서 새를 놀라게 하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의 태도였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내일 그에게 전화할 것이다. 약속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디서 온 확신인지는 몰랐지만 가슴 한가운데 차갑고 단단하게 자리 잡은 확신이 있었다. 이번에는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한지혁은 40살이었고 두 아이의 아빠였으며 그가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는 것보다 피고인을 더 잘 대한다고 말하는 전 부인이 있었다. 그는 이 말을 완전히 정직하게 반박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구청 CCTV 시스템에서 공공장소에서 발생 가능한 폭력 징후가 있는 영상을 자동 전송하는 3개월 전에 도입된 새로운 프로토콜 덕분에 그 영상을 보았다. 당직 분석관은 토요일 밤의 표준 절차에 따라 접수, 확인 대기 중으로 표시해 두었다. 지혁은 당직이 아니었다. 그는 그날 밤 그것을 볼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알림에 뜬 주소가 도곡동이었고 그는 4년 전 동생이 아파트를 고르는 것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 주소를 알았다. 위치가 좋다고 칭찬했고 조용한 동네라고 말했었다. 그는 영상을 딱 한 번 보았다. 그러고는 서재에 조명을 켠 채 앉아 복도에서 잠든 아이들을 두고 한참 동안 허공을 응시했다. 문제는 간단하지 않았다. 그는 무엇보다 먼저 그 사실을 알았다. 그는 판사였다. 지훈은 경찰이었다. 서연은 피해자였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은 아직 이 두 가지 사실 중 어느 것도 몰랐다. 이는 지금부터 그들이 취하는 모든 움직임이 절차를 훼손하지 않고 강태준에게 절차상의 하자를 빌미로 빠져나갈 구멍을 주지 않으며 CCTV에 기록된 폭행을 이해관계의 충돌이라는 스캔들로 변질시켜 동생까지 삼켜버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지혁은 평생에 걸쳐 개인적인 것과 직업적인 것을 분리하는 데 공을 들여왔다. 하지만 서연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장면에서 멈춘 영상을 보면서 그는 어떤 상황들은 공정성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성이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혔을 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시험하는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두 형제는 일요일 아침 두 사람 모두 충분히 잠을 잤다고 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에 문을 여는 연남동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지훈이 먼저 도착했다. 그는 지혁이 무엇을 원하는지 묻지도 않고 커피 2잔을 주문했고 형이 자리에 앉았을 때 잔을 두 손으로 감싸고 있었다. 지혁이 그를 쳐다봤다. 지훈은 커피를 쳐다봤다. 오늘 전화할 거야. 지훈이 말했다. 나한테 약속했어. 안 하면 네가 찾아가. 갈 거야. 침묵. 연남동의 일요일 아침. 카페는 어디에도 갈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시간을 보내는 특유의 소음으로 가득했다. 서두르지 않는 대화. 의자 끄는 소리. 에스프레소 머신 소리. 두 형제는 완전히 다른 영화 속에 있었다. 영상만으로도 충분해. 지혁이 말했다. 묻는 게 아니었다. 증거로서는. 그래. 사건으로서는. 누나가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느냐에 달렸지. 하고 싶어 할 거야. 넌 그걸 몰라. 지혁이 동생을 쳐다봤다. 난 누나가 밤 11시에 구급차 대신 너한테 전화했다는 건 알아. 그것만으로도 누나가 마침내 한계에 도달했다는 걸 알 수 있어. 지훈은 조용히 커피를 저었다. 다른 게 있어. 지혁이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휴대폰을 열어 화면을 넘겨 두 사람 사이의 테이블에 놓았다. 분석가한테 누나 주소로 된 기록을 뽑아보라고 했어. 지난 4년간 접수된 신고 내역. 지훈은 휴대폰을 보고 이어서 형을 쳐다봤다. 119 구급대 출동 3건. 모두 환자는 한서연. 모두 사고로 인한 낙상으로 기록됨. 지혁은 휴대폰을 다시 가져갔다. 2021년에 한 건, 2022년에 한 건, 2023년에 한 건.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이제 다른 무게를 가졌다.
누나는 한 번도 신고한 적이 없어. 지훈이 말했다. 질문이 아니었다. 한 번도. 지혁은 휴대폰을 집어넣었다. 그리고 119가 3번 출동했을 때 강태준은 현장에 있었고 협조적이었고 아주 걱정하는 태도였지. 지훈은 찻잔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얼마나 오래 이 짓을 한 거야? 적어도 4년. 지혁은 커피를 들었다. 아마 그 이전부터겠지. 일요일의 햇살이 카페 창문으로 들어와 두 형제 사이의 테이블을 따뜻하게 했다. 밖에서는 한 커플이 개를 데리고 지나갔고 한 아이는 아빠가 안장을 잡아주는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 일요일 아침 연남동 거리의 세상은 아무것도 몰랐다. 이거 어떻게 제대로 처리하지? 지훈이 물었다. 할지 말지를 묻는 게 아니었다. 어떻게 할지를 묻고 있었다. 지혁은 조심스럽게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주지 않는 유일한 방법으로 법 안에서 모든 단계를 밟고 지름길을 쓰거나 직위를 이용하지 않는 거야. 우리가 절차를 어기면 그는 기술적인 문제로 빠져나가고 누나만 위험에 처하게 돼. 나도 알아. 그럼 너도 알겠네. 오늘 누나가 전화하면 네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네가 아닌 다른 여성 경찰관에게 사건을 넘기는 거라는 걸. 지훈은 잠시 형을 쳐다봤다. 박은영 경감, 박은영, 경감, 박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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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영. 강남경찰서 여성 청소년과 과장, 경력 20년, 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사건 해결률을 자랑하고 돈으로 사건을 해결하려는 부자놈들에게는 자비가 없지. 지훈은 2년 전 살인 미수 사건에서 그녀와 함께 일한 적이 있었다. 그녀는 당신이 오른편에 섰을 때 당신 편에 있어주길 바라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형은? 아수로쌈, 아수로쌈, 아수로쌈. 지훈이 물었다. 나는 이 사건에 손대지 않아. 지혁은 오랫동안 고민했지만 바꾸지 않을 결정을 내린 사람의 단호함으로 말했다. 사건이 형사부로 오면 나는 회피 신청을 하고 대리판사에게 넘길 거야. 하지만 그 단계에 이르기 전에 다른 방법으로 도울 수 있어. 어떤 방법? 지혁이 작은 미소를 지었다. 지훈이 잘 아는 미소였다. 상대방이 아직 잠들어 있는 동안 어둠 속에서 이미 체스판을 다 짜놓은 사람의 미소였다. 강태준의 건설사는 심각한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어. 공개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지. 그는 현재 진행 중인 노동소송 3건, 은행의 담보로 잡힌 부동산 2건, 그리고 2년째 분할 납부 중인 국세청 체납액이 있어. 지혁은 테이블에 팔꿈치를 올렸다. 거리에서 아내를 때리는 부류의 남자들은 보통 다른 문제들도 깔끔하지 못하거든. 지훈은 이 모든 것을 듣고 말했다. 형은 벌써 숙제를 다 했네. 일요일 아침에 공개정보 포털에 접속할 수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야. 지혁은 찻잔을 들었다. 어떤 직위도 사용하지 않았고 어떤 비밀도 침해하지 않았어. 지훈은 형을 바라보았다. 때때로 이런 순간에 그는 두 사람에게서 아버지를 보았다. 얼굴 생김새가 아니라 분노를 낭비하지 않고 상처를 방법론으로 바꾸는 그 특정한 방식에서 그들의 아버지는 노동 전문 변호사였다. 지훈이 20살, 지혁이 25, 서연이 17살 때 돌아가셨다. 아버지는 법이 진지하게 적용될 때 인류가 발명해낸 것 중 정의에 가장 가까운 것이라고 믿으며 돌아가셨다. 두 형제는 각자의 방식으로 그것을 물려받았다. 지훈의 휴대폰이 테이블 위에서 진동했다. 서연이었다. 그녀는 약속했던 대로 일요일 아침 9시 43분에 전화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밤새 마음이 바뀐 사람의 기색이 없었다. 밤새도록 결정을 내린 채 버텼고 다음날 아침에도 여전히 그 결심을 지키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지훈은 그녀의 허락을 받고 스피커폰으로 전환했다. 고소하고 싶어.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줬으면 해. 여자가 신고해도 남편은 풀려나고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경우도 봤거든. 누나 경우는 그렇게 안 될 거야. 지훈이 말했다. 장담할 순 없잖아.
절차는 장담할 수 있어. 나머지는 여러 가지에 달려 있지만 누나가 정보를 갖고 결정할 수 있도록 각 단계를 설명해 줄게. 잠시 멈춤. 누나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경찰관이 있어. 박은영 경감님이야. 그분이 사건을 지휘하실 거야. 왜 네가 아니고? 나는 누나 동생이고 그게 내가 관여하는 모든 것을 무효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야. 박 경감님은 이 분야에서 나보다 훨씬 뛰어나. 누나, 그분 믿어도 돼. 수화기 너머의 침묵. 그 후 태준 씨는 오늘 아침에 골프 치러 갔어. 오후 이 시점까지는 시간 있어. 1시간 안에 거기로 갈게. 또다시 침묵. 그리고 나서 전날 밤 사건이 일어난 이후 처음으로 서연의 목소리가 다르게 나왔다. 더 이상 몸이 건조하지도 다른 사람에 대한 보고처럼 들리지도 않았다. 단 한순간, 단 한 문장을 말할 동안 진작 전화했어야 했는데. 그래, 지훈이 말했다. 누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거짓말하지 않을 만큼 그녀를 존중해주는 사람이 필요했다. 하지만 지금 했잖아. 그리고 지금이 우리가 가진 전부야. 강태준은 골프 스코어와 클럽에서 제공한 점심에 만족하며 오후 2시 15분에 집에 도착했고 텅 빈 아파트를 발견했다. 서연은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 챙겨 떠났다. 필요한 것만. 지훈과 지혁이 직접 그녀를 데리러 왔었다. 태준이 보통 집에 오면 열쇠를 두는 주방 식탁 위에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봉투 안에는 2개의 문서가 있었다. 첫 번째는 날짜, 시간, 주소가 하단에 인쇄된 구청 CCTV 영상의 화면 캡처 사본이었다. 두 번째는 한서연이 그날 아침 강남경찰서에서 박은영 경감의 지휘하에 접수한 고소장의 사건 접수 번호였다. 봉투 안에는 쪽지도, 설명도, 어떤 종류의 감정도 없었다. 감정 없이 깨끗하게 정리된 감식 보고서처럼 번호 매겨진 사실들 뿐이었다. 태준은 두 문서를 2번 읽고 휴대폰을 들어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태준의 변호사는 최진욱, 52세, 서초동 법조타운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고 3명의 파트너 변호사와 다른 사람의 시간을 자기가 베푸는 호의인 양 전화를 받는 비서가 있었다. 지훈은 그의 이름을 들어봤고 서울에서 가정폭력 사건을 다루는 경찰이라면 누구나 최진욱 변호사의 이름을 들어봤을 것이다. 그는 가해자를 오해받은 사람으로 실제 피해자를 신뢰할 수 없는 인물로 만드는데 특출한 이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 일에 능했다. 그것이 문제였다. 월요일 아침 최 변호사는 이미 고소장 열람을 신청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내부 CCTV 기록을 요청했으며 박은영 경감에게는 공식적인 증거 관리 연속성이 문서화되지 않은 공공 CCTV 영상의 증거 능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 박 경감은 8시 30분에 지훈에게 전화했다. 그쪽 변호사, 빠르네. 그녀는 서론 없이 말했다. 누군지 압니다. 그럼 우리가 영상을 공식 증거로 전환하기 전에 그가 무력화시키려 할 거라는 것도 알겠네. 그녀는 말하면서 무언가를 씹고 있었다. 아마도 매일 아침 경찰서 앞 빵집에서 사는 샌드위치일 것이다. 하지만 그가 실수를 했어. 지훈은 기다렸다. 그가 아파트 내부 CCTV 기록을 요청했어. 그 말은 엘리베이터나 복도에 카메라가 있는지 모른다는 뜻이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카메라가 있고 관리소장인 박 씨라는 분이 있는데 강태준을 명백히 싫어하는 분이라서 누가 삭제하라고 하기 전에 지난 3주치 영상을 보관해 뒀다고 하더군. 샌드위치 한 조각을 더 먹기 위한 잠시의 멈춤. 아직 안에 뭐가 있는지는 못 봤어. 하지만 박 소장 말로는 뭔가 있다고 하더군. 지훈은 잠시 조용했다. 영장이 필요하실 텐데요. 박 소장이 자발적으로 제출할 거야. 그는 관리소장이지 용의자가 아니고 카메라는 아파트 소유야. 공간 관리자가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자료에는 영장이 필요 없어. 그녀는 말을 멈췄다. 하지만 물어봐줘서 고맙네. 네가 아직 네 누나 사건이 아닐 때의 절차를 기억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좋군. 지훈은 그녀의 말투를 무시했다.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아직은 없어. 내일이나 해. 내 일은 내가 하게 둬. 잠시 멈춤. 그녀는 어때? 지훈은 사무실 창밖을 내다봤다. 오늘 당직으로 복귀했습니다. 12시간 당직서는 외과 의사가 일요일 아침에 고소장까지 접수하다니. 박 경감은 감탄 반, 억눌린 분노 반의 소리를 냈다. 얼마나 오래된 일인 것 같아. 적어도 4년입니다. 아마 결혼 전부터요. 짧은 침묵. 알았어. 나한테 맡겨. 강태준은 월요일 내내 그 일이 빨리 해결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빨리. 최 변호사와 통화할 때 그가 사용한 단어였다. 그는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에 대해 아주 특정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38년 동안 돈과 인맥이 문제와 해결책 사이의 길을 단축시키는데 항상 충분했던 경험으로 만들어진 시각이었다. 아버지가 말로 하지 않고 몸소 가르쳐준 것이었다. 올바른 전화 한 통이 과태료를 해결하고 올바른 파트너와의 저녁 식사가 불리한 계약을 무효로 만드는 방식으로 세상에는 공적인 층과 실제적인 층이 있으며 실제적인 층을 탐색할 줄 아는 사람은 공적인 층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화질 나쁜 길거리 CCTV 영상일 뿐입니다. 그는 최 변호사에게 말했다. 그 여자가 넘어진 겁니다. 우린 다투고 있었고 균형을 잃고 넘어진 거죠. 최 변호사는 이 문장의 변형들을 수백 번 들어본 사람의 직업적인 집중력으로 들었다. 카메라 위치가 중요하겠군요. 각도가 모호할 만큼 충분히 보여주나요? 아니면 신체 접촉을 명확하게 보여주나요?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태주는 더 생각하기도 전에 말했다. 그러고는 덧붙였다. 하지만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장면을 보여주죠. 최 변호사는 잠시 조용했다. 강 전무님,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믿기를 바라는 버전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을요. 태주는 사무실 창밖을 내다봤다. 아버지가 98년에 사들여 지금은 2배의 가치가 있지만 은행에 담보로 잡혀있는 테헤란로의 빌딩 한 층을 통째로 쓰는 건설사 사무실이었다. 제가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말을 멈췄다. 다시 시작했다. 제가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운 시기라서요. 그녀가 집에 왔는데 늘 그렇듯이 전화를 안 받고 저를 무시하고 또다시 멈춤 한 번이었습니다. 상습적인 게 아닙니다. 최 변호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럽고 비난 없이 직업적이었다. 지난 4년간 119가 아파트에 3번 출동했다고 하셨죠? 태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방어 전략을 세우기 위해 주소지 기록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같은 톤으로 계속했다. 3번의 출동, 3번의 사고로 인한 낙상 기록. 환자는 모두 부인이었습니다. 침묵. 이것이 패턴입니다. 강 전무님. 당신이 그것을 무엇이라 부르든 상관없이 최 변호사는 책상 위에서 손가락을 모았다. 이는 그녀가 넘어졌다는 전략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3번이나 사용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만약 검찰이 이 기록들을 현재의 고소장과 연결시킨다면 당신은 압박 속에서 한 번 이성을 잃은 남편이 아니라 기록이 문서화된 피고인이 될 겁니다. 최 변호사 사무실의 침묵은 값비싼 에어컨과 불편한 진실 특유의 질감을 가지고 있었다. 태주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무슨 말씀이신지. 지금 최선의 전략은 다투는 것이 아니라 완화시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최 변호사는 서류철을 열었다. 합의 제안입니다. 상황을 인정하고 문서화된 반성을 보이며 판사가 명령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녀가 고소를 취하할 것을 고려할 만큼 충분히 관대한 금전적 합의를 제안하는 겁니다. 그 여자는 취하 안 할 겁니다. 왜죠? 태주는 책상을 쳐다봤다. 그 여자 오빠들이 이 일에 끼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최 변호사는 펜을 열었다. 오빠들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강태준이 자신의 변호사에게 한지훈과 한지혁의 이름을 언급한 바로 그 순간 사건은 그가 계산하지 못했던 차원으로 커졌다. 최 변호사는 한지혁 판사를 개인적으로는 몰랐지만 명성으로는 알았다. 그리고 서울 법조계에서 한지혁 판사의 평판은 법을 어느 쪽으로든 유리하게든 불리하게든 왜곡하지 않지만 또한 어떤 허점도 남겨두지 않는 사람이었다. 최 변호사는 그의 판결을 본 적이 있었고 그의 스타일을 연구했다. 그는 감정이나 압력에 흔들리는 유형의 법관이 아니었다. 한지훈 경감은 다른 문제였다. 더 즉각적이고 더 실무적인 문제. 하지만 두 사람이 피해자의 오빠라는 사실은 최 변호사가 생각 중간에 복잡한 문제라고 부르기를 멈추고 게임 전체를 바꾸는 변수라고 부르기 시작한 무언가를 의미했다. 그들이 사건에 개입할 수 있습니까? 태준이 물었다. 직접적으로는 안 됩니다. 명백한 이해관계의 충돌이니까요. 하지만 그게 그들이 개입하지 않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최 변호사는 서류철을 닫았다. 그건 제가 아직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최 변호사가 몰랐던 것, 태준이 몰랐던 것, 그리고 이틀이 더 지나서야 드러난 것은 박은영 경감이 월요일 내내 관리소장 박 씨가 그날 오후 자발적으로 제출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영상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다른 3주에 걸친 12시간 분량의 녹화 영상. 서연은 일요일 밤에도 월요일 밤에도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오빠 지훈의 아파트 객실에서 깨어 있었다. 거리가 아닌
내부 안뜰을 향한 창문이 있는 방이었다. 지훈이 공간을 꾸밀 때 고려하는 세심한 디테일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아차렸다. 그리고 아주 큰 결정을 내린 후 아직 그 실제 크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 특유의 감각으로 천장을 바라봤다. 그녀는 병원 과장에게 며칠 휴가가 필요하다고 알리기 위해 전화했다. 그는 전화기 너머로 그녀가 완전히 읽어낼 수 없는 톤으로 괜찮다고 말했다. 가장 친한 친구인 신장내과 의사 연주에게 전화했다. 연주는 해결하려 들지 않고 들어주는 재능이 있었다. 서연이 이야기를 마친 후 연주는 한참 동안 수화기 너머에서 조용히 있었다. 그러고 나서 말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거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는데 묻지 않았어. 미안해. 네가 어떻게 알았겠어? 서연이 말했다. 알았어. 연주가 반복했다. 그것은 자기 비난이 아니었다. 아주 오랜만에 누군가가 그녀에게 해준 가장 정직한 말이었다. 화요일 아침 박은영 경감에게서 전화가 왔다. 한서연 씨,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경찰서로 오실 수 있나요? 엘리베이터 영상에는 3주에 걸쳐 14개의 다른 에피소드가 담겨 있었다. 모든 장면에서 신체적 폭행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박 경감은 가정폭력이 신체적 접촉의 순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이르기까지의 단계들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오래전에 배웠다. 엘리베이터 카메라 9월 16일 23시 11분 서연이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온다. 태준이 뒤따라 들어온다. 그녀가 층 버튼을 누르자 그가 겉보기엔 힘없이 그녀의 손목을 잡지만 그녀의 몸이 그의 손이 닿기도 전에 반응하는 것으로 보아 명백히 익숙한 제스처다. 아주 미세한 움츠림. 수많은 반복 끝에야 생겨나는 그런 종류의 움츠림. 엘리베이터 카메라 9월 22일 18시 40분 그녀가 퇴근 가방을 들고 있고 그가 옆에 서 있다. 그녀가 소리 없이 무언가 말하지만 짧은 문장으로 입술 움직임을 읽을 수 있다. 그가 고개를 돌리자 그녀는 조용해진다. 그를 쳐다보지 않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린다. 그는 2초 뒤 마치 침묵이 승리인 양 서두르지 않고 내린다. 엘리베이터 카메라 9월 28일 0시 20분 그녀가 병원에서 지친 채 돌아온다. 그는 아파트 안이 아니라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다. 마치 당직 시간을 계산하고 자리를 잡은 사람처럼 그녀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다가 그를 보고 멈춘다. 카메라가 어떤 말이 오가기도 전에 그녀의 몸이 그들 사이의 거리를 결정하는 정확한 순간을 포착한다. 서연은 말없이 모든 것을 보았다. 박경감은 그녀 옆에서 역시 조용히 영상이 그 자체로 말하게 두었다. 마지막 클립이 끝났을 때 서연은 잠시 검은 화면을 응시했다. 그러고는 임상 소견을 설명하는 의사의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엘리베이터에 카메라가 있는 줄 몰랐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죠. 박경감이 말했다. 그는 알았어요. 서연은 마치 문장이 말하는 동안 조립되는 것처럼 천천히 말했다. 들어올 때 몸을 어떻게 두는지 보세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지는 않지만 등지지도 않아요. 얼굴이 초점에서 벗어나는 각도에 서고요. 잠시 멈춤. 그는 이걸 계산했어요. 박경감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말했다. 수사를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들어오기 전보다 훨씬 더 원합니다. 최 변호사는 수요일에 엘리베이터 영상 자료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수사 기록 열람을 위한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였다. 그는 즉시 태준에게 전화했다. 엘리베이터 카메라. 그는 서론 없이 말했다. 수화기 너머에서 3초간의 침묵. 그러고 나서 얼마나 확보했습니까? 아직 전체 내용은 모르지만 담당 경감이 단순 폭행 사건을 상습적인 패턴을 가진 수사로 전환할 만큼은 됩니다. 최 변호사는 말하면서 사무실을 서성였다. 지우는 몰랐지만 그 유형을 아는 사람이라면 재계산하는 사람의 발걸음 리듬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강 전무님, 합의 전략은 아직 유효하지만 기회의 창은 닫히고 있습니다. 검찰이 당신이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에 전체 수사 기록을 받게 되면 합의는 훨씬 더 비싸지고 그녀에게 훨씬 덜 매력적이게 될 겁니다. 그 여자는 합의 안 받을 겁니다. 어떻게 아시죠? 그 여자는 공짜로 뭘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태준은 분노라기보다는 아내에 대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존경심, 즉 그녀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비뚤어진 인정과 같은 톤으로 말했다. 그 여자 오빠들이 조언하고 있을 겁니다. 그녀의 오빠들은 법적으로 그녀에게 조언할 수 없습니다. 사건 내에서는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준의 목소리에는 씁쓸한 미소가 묻어 있었다. 경찰 간부가 그 여자 오빠고 판사가 그 여자 오빠입니다. 그들이 정말 집에 앉아서
텔레비전이나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최 변호사는 걸음을 멈췄다. 만약 그들이 문서화될 수 있는 어떤 방식으로든 수사에 개입한다면 저는 기피 신청을 할 것이고 그러면 사건은 기각될 겁니다. 그리고 그녀만 노출되는 거죠. 그게 뭐가 달라지는데요? 태주는 이제 더 빨리 말했다. 속도에는 법적 추론보다는 그가 항상 찾아왔던, 항상 거기에 있었던, 항상 통했던 출구를 찾으려는 남자의 무언가가 있었다. 제가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다른 방식으로 이걸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변호사의 침묵은 정확히 4초간 이어졌다. 강 전무님, 최 변호사는 이제 목소리에 매우 특정한 조심스러움을 담아 말했다.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을 것이고 당신은 그 전화를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십니까? 태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당신은 그 전화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전화를 했다. 판사에게도 경찰 간부에게도 아니었다. 그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시도할 만큼 어리석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난 2번의 선거에서 TK건설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고 태준이 이전에 사용해본 적 없는 시경의 인맥을 가진 서울시 의원 김성민이 있었다. 김 의원은 요청을 듣고 조용히 있다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태준이 몰랐던 것은 김 의원의 휴대폰이 지난 8월부터 완전히 별개의 수사, 즉 TK건설과는 아무 관련이 없고 성남시의 배수공사와 관련된 과다 청구 입찰건으로 인해 감청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수요일 오후 김 의원의 휴대폰 감청을 모니터링하던 당직 수사관은 통화를 듣고 내용을 기록하고 프로토콜을 따랐다. 중간 우선순위 표시를 하여 상급자에게 전달했다. 그 직속 상급자는 한지훈 경감이었다. 지훈은 수요일 오후 4시 경찰서 의자에 앉아 컴퓨터 화면에 보고서를 읽었고 잠시 동안 완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고는 전화를 들어 지혁에게 걸었다. 그가 시도했어. 지훈이 말했다. 수화기 너머의 지혁은 놀란 것 같지 않았다. 시도할 줄 알았어. 얼마나 걸렸지? 나흘.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걸렸네. 잠시 멈춤. 전달할 거지? 이미 박 경감님께 전달했고 검찰에도 사본을 보냈어. 프로토콜에 따라 깨끗하게. 자동 전달 필드 외에는 내 이름은 어디에도 없이. 지훈은 창밖을 내다봤다. 하지만 형, 이건 사건의 수준을 바꾸는 거야.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한 개입 시도. 이건 더 이상 그냥 가정폭력방지법 문제가 아니야. 수화기 너머의 지역은 조용했다. 세수 앞을 생각하는 사람 특유의 고요함이었다.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해. 그에게 또 다른 탈출구를 막는다는 점에서는 좋지만 그를 겁먹게 할 거라는 점에서는 나빠. 겁먹은 남자는 어리석은 짓을 하거나 절박한 짓을 하거든. 잠시 멈춤. 그녀는 어때? 지훈은 사무실에 닫힌 문을 바라보았다. 밖에서는 수요일 오후에 평범한 경찰서의 움직임이 있었다. 어제 수술에 복귀했어.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는 4살짜리 남자아이 6시간짜리 수술을 했어. 수화기 너머의 침묵. 누나는 괜찮아. 지훈이 말했다. 누나가 괜찮을 수 있는 방식으로. 만약 당신이 선택해야 했다면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다리며 그녀의 자리에 머물렀을 건가요? 아니면 더 일찍 떠났을 건가요?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몇 시인지도요. 강태준은 목요일 아침, 최 변호사가 숨을 매우 힘들게 고르고 있는 듯한 목소리로 전화했을 때 김 의원과의 통화가 감청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김 의원에게 전화했습니까? 태준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내가 어떤 전화도 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요. 최 변호사의 목소리는 상담가로서의 직업적인 품격을 잃고 억눌린 분노에 가까운 무언가를 띠게 되었다. 명시적으로 그런 단어들을 써가면서 저는 그냥 그에게 부탁했을 뿐. 김 의원 휴대폰 감청되고 있습니다. 강 전무님,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완전히 다른 수사 때문에 당신은 이번 주에 경찰의 감시를 받고 있던 서울의 유일한 정치인에게 전화하는 특이한 불운을 겪은 겁니다. 태준의 침묵은 필요 이상으로 길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최 변호사는 더 이상 목소리를 조절하지 않았다. 이젠 그냥 폭행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에게는 수사 방해 시도 혐의가 추가됩니다. 이건 별개의 범죄로 주 사건의 결과와 상관없이 기소될 수 있습니다. 김 의원은 아무 말도 안 할 겁니다. 김 의원은 아무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화가 녹음되었으니까요. 또 다른 침묵. 최 변호사님, 태준의 목소리가 음색이 아니라 질이 더 좁아지고 더 작아졌다. 사람이 단단하다고 믿었던 땅바닥이 발밑에서 다른 질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목소리가 변하는 방식이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태준이 몰랐던 것.
그리고 최 변호사도 완전히 알지 못했던 것은 지훈과 지혁이 목요일 오후에 긴 대화를 나눴다는 것이다. 수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서연에 대한 것이었다. 그녀가 두 오빠에게 저녁 식사를 하자고 요청했다. 누구의 집도 아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가족이 자주 가던 마포의 한 식당에서 빨간색과 흰색 체크무늬 식탁보가 깔려있고 그곳에 있는 누구도 누구에게 감명을 줄 필요가 없다는 듯 아무도 먹지 않을 파스타가 있는 곳. 그녀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머리를 푼 채 도착했다. 그녀의 30번째 생일에 어머니가 선물해 주셨고 태준이 한 번은 파란색이 그녀의 피부톤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녀가 절대 입지 않았던 파란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지우는 소리내어 말하지 않고 그냥 알아차렸다. 그녀는 와인 한 잔을 주문했고 도착했지만 마시지 않았다. 말하는 동안 잔의 다리만 만지작거렸다. 전체 그림을 이해하고 싶어. 그녀가 말했다. 그 사람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니야. 그건 오빠들이랑 박경감님께 맡겼어. 내가 이해하고 싶은 건 나한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야. 이혼 소송, 재산 분할, 내 몫의 재산. 나는 혼인 시 재산 부분 공유 계약으로 결혼했고 우리가 함께한 4년 동안 계속 일했고 계속 기여했어. 그리고 그는 내 수입의 일부를 자기 건설사 구멍 메우는 데 썼어. 지혁과 지훈은 잠시 서로를 쳐다봤다. 그거 증빙자료 있어? 지혁이 물었다. 3년치 거래 내역서 있어. 송금 기록도. 그녀는 가방을 열어 테이블 위에 봉투를 놓았다. 이번 주에 정리했어. 지훈은 봉투와 누나를 번갈아 봤다. 당직 서면서 이걸 다 했다고. 수술 사이사이 틈날 때 했어. 그녀는 마침내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나는 이 결혼을 시작했을 때와 같은 사람이 아니야. 그걸 깨닫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나는 아니야. 그녀는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래서 내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 되찾고 싶어. 지혁은 봉투를 열어 서류들을 훑어보고 그가 진심으로 감명받았지만 거만하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너무 드러내지 않으려고 할 때 짓는 그 특정한 표정으로 누나를 쳐다봤다. 서연아, 그가 말했다. 이걸로 너는 귀책 사유에 의한 이혼 소송 근거뿐만 아니라 문서화된 물질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근거도 갖게 되는 거야. 그녀는 물컵을 들었다. 그래서 가사 전문 변호사에게 가기 전에 오빠들이랑 저녁 식사가 필요했어. 지훈은 누나를 바라보았다. 목에 덩어리가 맺혔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그게 필요하지 않았기에 소리내어 이름 붙이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그녀는 외과 의사였고 목에 덩어리가 맺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기에 오빠가 그것을 묘사해줄 필요가 없었다. 생각해둔 가사 전문 변호사 있어? 그가 물었다. 연주가 한 명 소개해줬어. 윤수경 변호사님이라고 가사법 분야에서 40년 경력이셔. 서연은 컵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분이 이미 봉투를 보셨어. 두 형제는 잠시 조용했다. 벌써 변호사를 만났다고 지혁이 말했다. 어제 오후에 갔었어. 그녀는 지훈이 그 주에 본 것 중 미소에 가장 가까운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다. 형사소송은 오빠들에게 맡겼어. 이건 내가 처리할 거야. 금요일 수사 기록은 3권의 서류철과 함께 검찰에 송치되었다. 원본 고소장, 증거관리 연속성 인증서가 첨부된 공공 CCTV 영상 감정서, 그리고 박경감이 특별히 요청한 공인 법심리학자가 서명한 행동 패턴, 법의학 분석이 포함된 엘리베이터 영상 자료. 박경감은 최 변호사가 주관적인 해석처럼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 이의를 제기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심리학자는 성폭력 관련 전문 문헌을 참조하여 엘리베이터의 14개 에피소드를 강압적 통제 역학과 일치하는 행동지표로 기술적인 언어로 문서화했다. 각 에피소드는 객관적으로 묘사되었고 서연의 각 반응은 적절한 임상 용어로 분류되었다. 박경감은 서류를 넘기면서 지훈에게 전화했다. 됐어. 그녀가 말했다. 이제 검사 손에 달렸어. 어떠십니까? 박경감은 잠시 조용했다. 피곤하네. 너도 알잖아. 이런 사건이 잘 마무리되면 안도감과 분노가 뒤섞여서 완전히 가시지 않아. 해결되지 않은 사건들이 생각나서. 잠시 멈춤. 한서연 씨는 어때? 오늘 아침에 2살짜리 여자아이를 수술했어. 지훈은 경찰서 창가에 서서 거리를 내려다봤다. 선천성 횡격막 탈장. 4시간짜리 수술이었고 아이는 중환자실에서 안정적이야. 박경감은 다시 그 소리를 냈다. 감탄과 분노가 뒤섞인 소리. 알았어. 이제 검사가 일하게도. 사건을 배당받은 검사는 최서윤, 37세. 여성 대상 범죄를 전문으로 다루었고 서울중앙지검에서 특별한 명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필요 없는 기한 연장을 절대 요청하지 않았고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세부 사항을 서류 검토로 미루지 않았다. 그녀는 금요일 오후에 수사 기록을 읽었다. 월요일 아침 문서화된 전력과 기록된 수사 방해 시도를 근거로 긴급 보호 조치와 구속 영장을 청구하며 공식적으로 기소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부에 배당되었다. 지혁은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던 중 시스템이 사건을 배당했을 때 그 사실을 알았다. 법원 서기가 서류철을 그의 책상에 놓았다. 지혁은 사건 번호를 보고 피고인의 이름을 보고 의자에서 일어나 법원 내 대리 판사의 방으로 갔다. 이민재 판사, 34세, 법관 경력 2년, 지혁이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한 유형의 사람이었다. 그는 문을 두드렸다. 이 판사님, 제가 회피 신청할 일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제 여동생의 남편입니다. 지혁은 동료의 책상에 서류철을 놓았다. 이 사건은 이제 판사님 겁니다. 이 판사는 서류철을 받아 열었다. 첫 페이지를 읽고 지혁을 쳐다봤다. 괜찮으십니까? 회피 신청 중입니다. 지혁은 정직하게 행동하는 유일한 방법이 정확하게 행동하는 것이라는 듯한 특유의 정밀함으로 말했다. 저는 완벽합니다. 이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강태준은 월요일 오후 이민재 판사가 내린 보호조치 통지를 받았다. 서연에게 300m 이내 접근 금지, 어떤 수단으로든 연락 금지, 그리고 주소 변경 시 경찰서에 신고할 의무. 최 변호사는 통지서가 도착했을 때 그와 함께 있었다. 구속영장은 일단 기각되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문서를 읽으며 말했다. 하지만 판사는 보호조치를 위반할 경우 즉각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태준은 문서를 읽었다. 읽고 실용적인 의미 없이 자동적인 제스처로 대각선으로 접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거 얼마나 걸립니까? 그가 물었다. 형사소송은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혼은 최 변호사는 말을 멈췄다. 고객이 듣고 싶어하지 않는 말을 하려는 사람의 시선으로 태준을 쳐다봤다. 부인께서도 물질적 손해에 대한 민사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은행 송금 기록을 증거로 첨부해서요. 태준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변호사가 금요일에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계속했다. 윤수경 변호사, 아시죠? 아니요. 아주 짧은 멈춤. 유능한 분입니다. 태준은 테이블 위에 서류철을 쳐다봤다. 아버지가 세운 건설사, 담보로 잡힌 부동산들, 노동소송들, 그리고 이제는 법심리학자가 문서화한 상습적 패턴이 있는 형사소송과 소학과 수술 사이사이에 3년치 은행 거래 내역서를 정리하는데 일주일을 보낸 여자가 제기한 민사배상소송. 최 변호사님, 그는 목요일 아침에 그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여자가 전부 이길 겁니다. 변호사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 여자가 전부 이길 겁니다. 태준이 반복했다. 질문이 아니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그가 문제를 관리하는 사람의 톤이 아니라 아내에 대해 무언가를 말한 것은 처음이었다. 처음으로 무언가를 제대로 보고 있는 사람의 톤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길 자격이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고객을 비난이 아닌 이 말을 너무 늦게 다른 때에도 들어본 사람의 표정으로 쳐다봤다. 네, 그가 말했다. 그녀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날 월요일 밤, 지훈은 누나를 만나러 그녀가 머무는 자신의 아파트로 갔다. 그녀는 거실에 앉아 무릎에 노트북을 올려놓고 커피 테이블 위에는 수많은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다. 의사와 변호사가 함께 커피 테이블 위에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정리된 어수선함이었다. 윤 변호사님이 아파트에 대한 추가 서류를 원해. 서연은 노트북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등기부 등본은 두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계약금은 내 계좌에서 나갔어. 증빙 자료도 있고. 잘했어. 지훈이 말했다. 그녀는 눈을 들었다. 그가 수사에 개입하려 했다는 거 알아. 그녀는 잠시 오빠를 쳐다봤다. 박경감님이 말씀해 주셨어. 그리고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은 게 옳은 일이었다는 걸 확인시켜줬지. 지훈은 그녀 옆 소파에 앉아 잠시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바라봤다. 등기부등본, 거래 내역서, 혼인계약서. 한 방식으로 지어졌다가 다른 방식으로 해체되고 있는 4년간의 삶을 대표하는 서류들. 아빠가 박경감님을 좋아하셨을 거야. 서연이 불쑥 말했다. 지훈이 그녀를 쳐다봤다. 그러셨겠지. 아빠는 자기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을 좋아하셨으니까. 그녀는 노트북을 닫았다. 오빠도 일을 제대로 했어. 오빠랑 지혁이 오빠도. 그녀는 잠시 자신의 손을 쳐다봤다. 너희 두 사람을 사건에 직접 관여시키지 않는 게 쉽지 않았다는 거 알아. 쉽지 않았어. 지훈이
정직하게 말했다. 그래도 올바른 방식으로 해줘서 고마워. 그들은 잠시 조용히 있었다. 아파트 밖에서는 서울이 월요일 밤에 평범한 소음을 내고 있었다. 경적 소리, 이웃집 텔레비전의 희미한 소리, 멀리서 가속하는 오토바이 소리. 내일 재판 있어? 그녀가 물었다. 아니, 내일은 일상적인 사무처리야. 주요 재판은 다음 주로 잡혔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노트북을 열었다. 그럼 자기 전에 이거 끝낼 시간은 있겠네. 지훈은 누나를 바라보았다. 다시 파란색 블라우스, 푼머리.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는 사람의 집중력. 그는 일어섰다. 커피 타줄게. 응. 하지만 부엌에 도착하기 전에 그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박경감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강태준이 오늘 오후 윤수경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 자기 변호사 없이 아내의 변호사와 면담 요청. 지훈은 메시지를 2번 읽고 박경감에게 답했다. 윤 변호사님이 수락했나요? 30초 안에 답장이 왔다. 서연 씨가 허락하는지 알고 싶어 하심. 지훈은 거실로 갔다. 서연은 노트북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화면을 쳐다봤다. 그러고 나서 메시지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변호사 없이 만나서 뭘 하려는 걸까? 모르겠어. 전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훈은 말을 멈췄다. 아니면 이제 정말로 겁을 먹은 걸 수도 있어. 서연은 휴대폰을 돌려주고 노트북으로 돌아갔다. 윤 변호사님께 내가 허락한다고 전해줘. 하지만 혼자 가셔서 모든 걸 나한테 보고해달라고. 지훈은 메시지를 보냈다. 부엌에서 커피를 타는 동안 거실에서 서류들이 다시 정리되는 소리를 들었다. 누나가 집중할 때 내는 익숙한 소리, 그 조절된 외과 의사의 숨소리를 들었다. 수술실 안에서 상황이 복잡해질 때 리듬을 유지하는 법을 배운 그런 종류의 숨소리. 그것은 같은 리듬이었다. 장소는 바뀌었지만 리듬은 같았다. 강태준과 윤수경 변호사의 만남은 화요일 아침 변호사가 선택한 청담동의 한 카페에서 이루어졌다. 중립적인 장소였지만 주인을 알고 안쪽 테이블이 소리가 잘 울리지 않으며 문에서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어 누가 들어오는지 먼저 볼 수 있는 그녀의 조건에 맞는 중립적인 장소였다. 윤 변호사는 61세였고 짧은 백발에 40년간 법정에 서면서 자세가 첫 문장이 발음되기 전에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한다는 것을 배운 사람 특유의 앉음새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10분 일찍 도착했다. 물을 주문하고 기다렸다. 태주는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다. 그녀가 요청한 대로 혼자였다. 넥타이 없는 셔츠 차림이었다. 윤 변호사는 그가 사건과 관련된 어떤 상황에서든 정장 차림이 아닌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처음이라고 마음속으로 기록했다. 그는 눈밑이 거뭇했고 하룻밤 잠을 설친 것이 아니라 여러 주 연속으로 이어진 듯한 피로가 얼굴에 어려 있었다. 그는 앉아서 커피를 주문하고 웨이터가 가기를 기다렸다.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말했다. 저는 잡담하러 온 게 아닙니다. 윤 변호사는 무례하지 않으면서도 사교적인 의뢰에는 응할 생각이 없다는 사람의 정확한 정중함으로 말했다. 당신이 이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제 의뢰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죠? 저에게 말씀하세요. 태주는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잠시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윤 변호사가 연극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연습되지 않고 사람이 자신이 짊어진 무게를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나오는 그런 종류의 제스처라고 인식했다. 저는 협상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윤 변호사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기다렸다. 저는 그녀가 소송에서 이길 거라는 걸 압니다. 그녀가 이길 자격이 있다는 것도요. 그는 눈을 들었다. 제가 온 것은 재판 전에 그녀가 신뢰하는 누군가가 한 가지 사실을 알아주었으면 해서입니다. 무슨 사실이죠? 태주는 심호흡을 했다. 재킷을 열어 안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두 사람 사이의 테이블에 놓았다. 윤 변호사는 즉시 짚지 않았다. 봉투를 보고 글을 봤다. 안에는 저와 제 변호사가 서명한 문서가 들어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공증사무소에서 인증받았습니다. 태준이 말했다. 서연 씨가 증빙한 모든 은행 송금에 대한 책임과 아파트 분할에 대한 이해 제기 포기, 그리고 아파트 계약금이 전적으로 그녀의 자금에서 나왔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자필 진술서입니다. 침묵. 저는 그 대가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가 계속했다. 그녀가 형사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면회나 연락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요. 그는 다시 자신의 손을 쳐다봤다. 부인께 이걸 전해주시고 아무 조건 없이 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윤 변호사는 잠시 봉투를 쳐다봤다. 그러고 나서 집어들고 열어서 함정을 찾는 사람의 주의 깊음으로 천천히 읽었다. 40년간의 가사법 경력은 명시된 조건 없는 관대함이 때로는 명시되지 않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없었다. 문서는 그가 말한 그대로였다. 깨끗하고 공증사무소에서 인증되었으며 상호주의 조항이 없었다. 그녀는 문서를 접어 다시 봉투에 넣고 태준을 쳐다봤다. 왜죠? 그녀가 물었다. 비난이 아니었다. 의뢰인에게 전달하기 전에 논리를 이해해야 하는 사람의 질문이었다. 태준은 계산하기에는 너무 긴 시간 동안 테이블을 쳐다봤다. 제가 지난 열흘 동안 검찰이 사건 파일에 포함시킨 엘리베이터 영상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열흘 동안 제 손이 닿기도 전에 그녀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봤습니다. 그는 말을 멈췄다. 다시 시작했다. 사람이 당신에 대한 반응으로 공포 반사 신경을 발달시키는 것을 보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그녀조차도 더 이상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반사 신경이요. 이미 자동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더 극적이지 않고 더 조용해졌다. 사람이 아직 처리 중이고 완성된 문장이 없는 무언가에 대해 말할 때 변하는 그런 종류였다. 제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반사신경이 될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것이 형사소송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가 말했다. 바꿔서도 안 되고요. 저도 압니다. 그는 마침내 그녀를 쳐다봤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닌 일이었습니다. 윤 변호사는 오전 11시에 서연에게 전화했다. 서연은 병원에서 수술과 수술 사이에 있었다. 보통 커피를 마시고 차트를 검토하는 데 사용하는 15분의 휴식 시간이었다. 복도에서 전화를 받았다. 끼어들지 않고 모든 것을 들었다. 변호사가 말을 마쳤을 때 서연은 윤 변호사가 괜찮아요? 라고 물을 만큼 충분히 긴 시간 동안 조용히 있었다. 생각 중이에요. 서연이 말했다. 생각하세요. 이것 서두를 것 없어요. 형사소송에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서연은 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미 내린 사람의 단호함으로 말했다. 그는 자기가 한 모든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해요. 그의 문서는 그걸 바꾸지 않아요. 그건 바뀌지 않습니다. 윤 변호사가 확인했다. 하지만 아파트는 서연은 말을 멈췄다. 다시 시작했다. 저는 그 아파트를 원해요. 복수심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돈을 냈고 이 모든 게 끝나면 살 곳이 필요하니까요. 문서는 이해 제기 없이 그것을 보장합니다. 그럼 그 문서는 받겠어요. 잠시 멈춤. 그리고 윤 변호사님, 저를 어느 쪽으로든 설득하려 하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일은 제시하는 것입니다. 결정은 당신의 몫입니다. 서연은 전화를 끊었다. 잠시 병원 복도에 서 있었다. 소독약 냄새, 멀리서 들려오는 심장 모니터 소리, 수년간의 경험 끝에 더 이상 느끼지 않게 된 병원 에어컨의 특유의 서늘함. 그러고 나서 숨을 쉬고 가운을 바로잡고 준비실로 돌아갔다. 기다리는 환자가 있었다. 형사재판은 목요일 아침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부에서 이민재 판사의 주재하에 열렸다. 태준은 최 변호사와 함께 도착했고 서연은 윤 변호사와 함께 도착했다. 윤 변호사는 형사 변호사로서가 아니라 서연이 요청했고 최서윤 검사가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 역할로 그곳에 있었다. 지훈은 참석하지 않았다. 의도적으로 오전을 경찰서에서 보냈다. 비록 가족으로서 방청석에 앉아 있더라도 누나의 재판에 나타나는 것은 최 변호사가 박해라는 서사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제스처였기 때문이다. 그는 그것을 알았다. 경찰서에 머물렀다. 지혁은 다른 법정에서 누나와 아무 관련 없는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다. 두 한씨 형제는 그 목요일 아침을 형사 3부가 아닌 곳에서 정확히 자신들의 일을 하며 보냈다. 그것이 일을 제대로 한다는 것의 의미였기 때문이다. 최 변호사는 자신의 일에 능했고 시도했다. 영상의 증거관리 연속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판사는 듣고 서류를 요청했다. 검사는 3분 만에 인증서를 제출했다. 엘리베이터 영상에 대한 심리적 해석이 충분한 경험적 근거 없는 임상적 추측이라고 이 일을 제기했다. 이 판사는 듣고 서울고등법원에서 15년간 감정서 작성 경험과 전문 학술지에 23편의 논문을 발표한 법심리학자의 이력서를 요청했다. 김 의원과의 통화 감청이 피고인과 관련 없는 사건에서 파생적으로 얻은 증거라고 이 일을 제기했다. 이 판사는 듣고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사건 파일에 포함시킨 판례를 참조하고 대법원 판례 3건을 근거로
이 일을 기각했다. 모든 시도는 예측되었고 모든 답변은 준비되어 있었다. 지훈이나 지혁이 검사를 지도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 박은영 경감이 단 하나의 지름길도 쓰지 않고 수사를 진행했기 때문이고 최서윤 검사가 같은 정밀함으로 기소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잘된 일은 해체의 여지를 많이 남기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최 변호사는 책상 위의 자료들을 보고 이어서 고객을 쳐다봤다. 태주는 등을 곧게 펴고 앉아 있었지만 태도에 뭔가 다른 점이 있었다. 위기를 관리하는 경영자의 자세가 아니라 과정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사람의 자세였다. 강 전무님, 최 변호사는 피고인 신문 전 휴식 시간에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직도 다투고 싶으십니까? 태주는 앞을 쳐다봤다. 서연은 방 반대편에 등을 곧게 펴고 무릎 위에 손을 조용히 올려놓은 채 판사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방에 들어온 이후로 한 번도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아니요, 태준이 말했다. 최 변호사는 잠시 고객을 쳐다봤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십니까? 면에서는. 이해합니다. 태준은 셔츠 소매를 바로잡았다. 손으로 무언가를 해야 할 때 하는 작고 자동적인 제스처. 저는 이기러 온 게 아닙니다. 최 변호사님. 저는 와야 했기 때문에 온 겁니다. 피고인 신문에서 이민재 판사가 강태준에게 사건에 제시된 사실에 대해 진술할 것이 있는지 물었을 때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다. 최 변호사는 펜을 손에 쥐고 있었다. 준비된 채 태준은 판사를 보고 그 후 그날 아침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서연이 앉아있는 쪽을 쳐다봤다. 그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가 분노도 슬픔도 어떤 단순한 이름의 감정도 아닌 무언가의 밑바닥까지 갔다가 돌아와서 당신이 갖지 못한 명확함으로 과정의 반대편에서 당신을 바라보는 사람의 표정이라고 인식한 그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다. 그는 판사에게로 얼굴을 돌렸다.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가 말했다.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법정의 침묵은 아마 3초간 이어졌다. 이 판사는 기록했다. 검사는 기록했다. 최 변호사는 쓰기를 멈추고 빈 메모장을 쳐다봤다. 재판 이후에 일어난 일은 빠르지도 간단하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결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형사소송은 목요일 아침 피고인의 진술 한마디로 끝나지 않는다. 절차가 있다. 기한이 정해진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 피고인이 사실을 다투지 않더라도 가능한 항소가 있다. 시스템은 시스템의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그 시간은 사건 당사자의 감정이나 긴급함의 시간이 아니다. 태주는 재판을 마치고 이 판사가 수사 방해 시도 전력과 재범 위험을 근거로 예방적 조치로 결정한 전자발찌를 차고 나왔다. 그리고 45일 후로 선고 기일이 잡혔다. 최 변호사는 이것을 예상했다.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다. 서연은 반대편 문으로 윤 변호사와 함께 나갔다. 법원 복도에서 변호사가 물었다. 어때요? 서연은 서울고등법원의 베이지색 대리석 복도에 잠시 서 있었다. 양쪽으로 사람들이 지나갔다. 서류철을 든 변호사들, 소송 서류를 든 인턴들, 방을 찾는 듯 길을 잃은 가족. 법원은 몇 번의 리모델링 공사를 해도 변하지 않는 종이와 오래된 공기 특유의 냄새가 났다. 배고파요. 서연이 말했다. 윤 변호사는 잠시 그녀를 쳐다봤다. 그러고 나서 웃었다. 짧고 진심 어린 대답이 예상치 못하고 동시에 진실될 때 나오는 그런 종류의 웃음. 그럼 점심 먹으러 가죠. 지훈은 오후 12시 48분 검사에게서 온 메시지로 재판 결과를 알게 되었다. 그는 휴대폰을 책상에 내려놓고 얼마나 지났는지 모를 시간 동안 경찰서 창밖을 쳐다봤다. 아래 거리, 자전거를 탄 배달원, 나무 그늘에 누워있는 개. 서울이 목요일, 정오의 서울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러고는 지역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재판 끝났어. 이해 제기 없음. 형의 답장은 3분쯤 뒤에 왔다. 아마 재판과 재판 사이의 복도에서 휴대폰을 읽었을 것이다. 봤어. 이 판사가 알려줬어. 잠시 멈춤. 그 후 누나랑 통화했어. 아직. 해봐. 지훈은 서연에게 전화했다. 그녀는 두 번째 울림에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응. 그녀가 말했다. 응. 그는 잠시 조용했다. 어땠어? 그냥 재판이었어. 잠시 멈춤. 아직 절차가 남았고 45일 뒤에 선고가 나오고 이해 제기 없이도 항소할 수 있다는 거 알아.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오늘은 그녀는 말을 멈췄다. 다시 시작했다. 오늘 나는 거기에 갔고 일어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어. 왜냐하면 그건 일어났고 기록되었고 법적 절차가 그것을 인정하니까. 또 다른 더 짧은 멈춤.
이렇게 말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네. 별거 아닌 것처럼 안 들려. 그렇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말을 하면서 그 말이 무게를 견딜 수 있는지 시험하는 사람의 질감이 있었다. 오빠랑 지혁이 오빠가 이걸 제대로 했어. 박 경감님이 이걸 제대로 했어. 최 검사님이 이걸 제대로 했어. 네가 이걸 제대로 했어. 지훈은 창밖을 쳐다봤다. 우리는 그냥 방해하지 않았을 뿐이야. 그녀는 잠시 조용했다. 지훈아. 응? 그날 밤 전화 받아줘서 고마워. 그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 문장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날 밤 나 넘어졌어 라고 말하던 그녀의 목소리. 그가 날이 밝을 때까지 쳐다보던 아파트의 흰 천장. 나는 언제나 받을 거야. 그가 말했다. 선고는 43일 뒤 기한 이틀 전에 나왔다. 이민재 판사는 강태준에게 가정폭력 및 가족관계의 맥락에서 발생한 상해죄, 상습성을 가중 사유로 하여 2년 4개월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의무적인 심리사회적 상담 이수를 선고했다. 수사 방해 시도는 별도의 소송으로 진행 중이었다. 이것은 누나의 사건이 아니었다. 국가 대 피고인의 사건이었고 자체적인 절차를 따랐다. 최 변호사는 주된 선고에 항소하지 않았다. 강태준은 화요일 오후 어두운 나무 책상과 주차장이 보이는 창문이 있는 법원의 작은 최 변호사가 옆에 있었다. 법원 서기가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서기가 나간 후 최 변호사는 서류철의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상담 프로그램 정말로 성실하게 이수할 겁니까? 그는 고객을 쳐다보지 않고 물었다. 직업적 범위를 벗어난 질문이었고 그도 그것을 알았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태준은 책상 위에 서명된 문서를 쳐다봤다. 그래야죠. 그가 말했다. 변호사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증인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에게 큰 소리로 말하고 있는 것이었다. 때로는 그것이 주장에 실제 무게를 부여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최 변호사는 서류철을 닫고 일어나 손을 내밀었다. 태준이 악수했다. 두 사람 사이에 더 이상 할 말은 없었다. 변호사의 일은 끝났다. 종료 기한이 없고 서류 서명으로 끝나지 않는 그런 종류의 태준의 일은 시작되고 있었다. 도곡동 아파트는 선고 3주 후 금요일 오후에 등기소에서 서연의 이름으로 이전되었다. 그녀는 혼자 갔다. 아무도 데려가지 않았다. 서명하고 사본을 받고 등기소 앞 보도로 나와 손에 봉투를 든 채 잠시 서 있었다. 서울의 11월 햇살은 늦은 오후 특유의 질감을 가지고 있었다. 너무 금빛이 돌아서 그림자를 길게 만들고 도시를 실제와는 약간 다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종류였다. 그녀는 아버지를 생각했다. 구체적으로 아버지를 생각했다. 그가 법에 대해 말하던 방식, 추상적인 경외심이 아니라 규칙은 그것을 적용하는 사람들만큼만 좋고 그것을 적용하는 사람들은 지치지 않는 유형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한 사람의 실용적인 존경심으로 그녀의 오빠들은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었다. 그녀는 그 4년 동안 생존하고 견디고 변명을 만들어내는 유형의 사람이었다. 더 이상 아니었다. 적어도 4년 동안 짊어졌던 같은 방식으로. 아니, 그건 올바른 문장이 아니었다. 시간이 걸릴 것이다. 힘든 밤이 있을 것이다. 사라지는데 시간이 걸릴 엘리베이터에 반사신경이 있을 것이다. 형성되는데 몇 년이 걸리는 반사신경은 몇 주 만에 사라지지 않으니까.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갈 것이고 자신이 선택한 방에서 잠을 잘 것이고 당직을 서고 아이들을 수술할 것이다. 필요할 때 지훈에게 전화하고 필요할 때 지혁에게 전화하고 해결하려 들지 않고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할 때 연주에게 전화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 날 자신의 공간에서 깨어날 것이다. 그녀는 봉투를 가방에 넣고 걷기 시작했다. 그날 밤 세한씨 남매는 다시 마포의 그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빨간색과 흰색 체크무늬 식탁보, 파스타. 당신이 당신 자신 외에 다른 것이 되기를 요구하지 않는 장소에 익숙한 소음. 지역은 말없이 사온 와인 한 병을 가지고 도착했다. 격식을 차리지 않는 사람의 제스처로 테이블에 놓았다. 축하주는 아니야. 그가 말했다. 그냥 와인이야. 좋아. 서연이 말했다. 지우는 소리 없이 코르크를 딸 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기에 그가 병을 열었다. 그들은 누구도 말하기 전에 잠시 잔을 손에 들고 앉아 있었다. 불편함이 아닌 함께 무언가를 겪은 사람들이 아직 그 일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그런 종류의 침묵으로. 그러자 서연이 말했다. 오빠들한테 할 얘기가 있어. 두 형제는 기다렸다. 그날 밤 지훈이한테 전화했을 때 그녀는 시작했다. 멈췄다. 테이블 위에 잔을 바로잡았다. 거의 안 할 뻔했어. 전화하기 전에 한 20분 동안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었어.
전화하면 돌이킬 수 없을 거라는 걸 알았거든. 그리고 무서웠어. 잠시 멈춤. 태준 씨가 무서웠던 게 아니야. 오빠들이 나를 이렇게 보는 게 무서웠어. 지훈은 누나를 쳐다봤다. 부끄러움. 지혁이 때로는 어려운 것을 묻는 가장 친절한 방식인 그 직접적인 정확함으로 물었다. 부끄러움. 그녀가 확인했다. 계속 머물렀던 것, 너무 오래 걸렸던 것. 침묵. 서연아. 지훈이 말했다. 우리는 내 오빠지, 내 배심원이 아니야. 그녀는 잠시 그를 쳐다봤다. 그러고 나서 지혁을 쳐다봤다. 그는 잔을 손에 든 채 멈춰 있었고 그녀가 그들이 8살과 13살 때부터 알던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가 중요한 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말할지 말지 결정하고 있을 때의 표정이었다. 그가 말했다. 그날 밤 영상을 봤을 때 지혁이 시작했다. 내가 가장 먼저 생각한 건 소송도 절차도 아니었어. 그는 말을 멈췄다. 한지혁 판사가 문장 중간에 멈추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내가 더 일찍 물어봤어야 했다는 거였어. 지난 4년 동안 뭔가 이상해 보일 때마다 내가 물어봤어야 했어. 오빠는 물었어. 서연이 말했다. 그리고 나는 거짓말했지. 나는 네가 거짓말하는 거 알고 있었어. 세 사람 사이의 침묵은 이제 다른 무게를 가졌다. 죄책감처럼 무겁지는 않았지만 인정처럼 짙었다. 가족이 돌아오지 않는 시간의 구멍을 정면으로 마주할 때 짊어지는 그런 종류의 것. 그럼 우리 중 누구도 모든 걸 제대로 하지는 않았네. 서연이 마침내 말했다. 아니, 지훈이 동의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 있잖아. 우리는 여기 있지. 지혁이 말했다. 서연이 잔을 들었다. 두 형제가 잔을 들었다. 말로 하는 건배는 아니었다. 세 사람 중 누구도 이미 충분한 무게를 가진 상황에서 아름다운 말로 건배하는 유형의 사람이 아니었다. 금요일 밤 서울의 한 식당 테이블 한가운데서 체크무늬 식탁보와 파스타가 있고 다른 무엇이 될 필요가 없는 그곳에서 세 개의 잔이 부딪히는 소리뿐이었다. 3주 뒤 월요일 이른 아침 지훈의 휴대폰이 알람보다 먼저 울렸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다. 그는 규정상 받았다. 한지훈 경감입니다. 남자의 목소리였다. 중년이었고 오랫동안 잠을 못 잔 후에 전화한 사람 특유의 억제된 긴장감이 있었다. 제 이름은 박정수입니다. 도곡 팰리스 관리소장입니다. 지훈은 움직이지 않았다. 박 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짧은 멈춤. 그냥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박 경감님께 드린 그 엘리베이터 카메라 말입니다. 제가 8개월 전에 복도에서 좀도둑 사건이 몇 번 있어서 설치했습니다. 또 다른 멈춤. 하지만 사실은 2달 전에 그 집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들었는데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치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냥 카메라를 설치하고 제가 개입하기 전에 증거가 생기기를 기다렸습니다. 지훈은 조용히 있었다. 당신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 압니다. 박 소장이 말했다. 하지만 사건 관련자에게 이 말을 해야 했습니다. 제가 만약 더 일찍 누군가를 불렀더라면 아마도 박 소장님, 지훈이 말했다.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상대방이 해야 할 대화를 자신의 분노로 오염시키지 않아야 할 때처럼 소장님은 요청받았을 때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했어야 했죠. 그리고 이제 소장님은 그걸 짊어지고 가셔야 할 겁니다. 짊어지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지훈은 방의 천장을 쳐다봤다. 지금 소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은 만약 다시 이런 일이 누구에게든 소장님 아파트의 어떤 복도에서든 일어난다면 증거를 기다리지 않는 겁니다. 전화를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수화기 너머의 침묵. 네, 알겠습니다. 박 소장은 전화를 끊었다. 지훈은 잠시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다가 탁자에 내려놓고 일어나 커피를 타러 갔다. 물이 끓기를 기다리면서 그는 문을 두드리는 대신 카메라를 설치한 관리소장을 생각했다. 창문과 블라인드 틈으로 내려다보기만 하고 내려오지 않은 이웃들을 생각했다. 잠을 이루지 못해 자정 전에 모든 것을 보는 2층의 김 할머니를 생각했다. 강태준은 카메라, 이웃, 그리고 열린 창문이 있는 공공보도에서 아내를 때렸다. 그는 혼자라고 생각했다. 이런 종류의 일에서는 혼자인 것에 익숙했기 때문이다. 주변 세상이 너무나 자주 박 소장이 방금 묘사한 방식으로 작동했기 때문이다. 보고 기다리고 관여하지 않고 바뀐 것은 단지 형사소송뿐만이 아니었다. 단지 선고뿐만이 아니었다. 이번에는 누군가 전화를 받았고 누군가 카메라를 설치했고 누군가 자료를 보관했고 누군가 지름길을 쓰지 않고 일을 했다는 것이었다. 모든 이해 제기에 앞서 모든 답변을 준비한 검사, 단지 함정만을 찾지 않고 문서를 읽은 변호사, 보도 바닥에 쓰러졌다가
혼자 일어서고 이틀 뒤에는 수술 사이사이에 3년치 은행 거래 내역서를 정리하고 있던 한 여자. 커피가 다 되었다. 지우는 커피를 따랐다. 아파트 창가, 안뜰이 아닌 거리를 향한 그 창가에 앉아 서울이 깨어나는 것을 바라봤다. 도시 어딘가에서 누나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도시 어딘가에서 지혁은 또 다른 아침 재판을 준비하고 있었다. 도시 어딘가에서 박은영 경감은 샌드위치를 들고 경찰서에 도착하고 있었다. 그리고 도시 어딘가에서 지난주에 시작된 심리사회적 상담 프로그램에서 한 남자가 치료사와 함께 방에 앉아 자신이 한 일의 크기를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무죄를 받기 위해서도 버전을 만들기 위해서도 아니라 아직 이름 없는 무언가의 유일한 시작이었기 때문이다. 지우는 태준이 성공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천성적으로 낙관적이지 않았고 여성 청소년과에서의 수년간의 경험은 그가 일어나지 않는 회복에 기대를 걸지 않는 본능을 다듬어 주었다. 하지만 그는 또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선고에서 끝난다고 생각하는 유형의 사람도 아니었다. 선고에서 끝나는 것은 한 부분,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었다. 나머지는 각자의 몫으로 남았다. 그는 커피를 마시고 찻잔을 싱크대에 놓고 열쇠를 짚고 재킷을 짚고 일하러 갔다.